자, 산업 분석입니다. 투자 분석 기법이 전체 12문항인데,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요즘 이제 세 문제가 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항수가 적은 만큼 뭐 전체 볼륨도 많지 않고 또 난이도도 전체 한 평균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챕터 구성 참고하시고요. 자, 본 내용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산업과 산업활동의 정의가 나오는데 뭐 참고하시면 돼요. 비슷한 성질이나 특성을 가진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집단을 산업이라 한다. 자, 산업활동 요거를 말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산업활동의 정의상 자, 밑에 문장 나옵니다.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가정 내 가사활동은 산업활동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도 지문에 한번 반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산업 분석의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산업 분석이다라는 거는 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을 한다. 산업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자, 두 번째는 개별 산업, 개별 산업의 수요 공급 뭐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산업 정책. 산업은 정부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우리 투문사 기본서 커리큘럼은 요거는 제외됩니다. 산업 구조 변화와 산업 정책을 배우는데, 이 구조 변화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시험 대비 하나 보셔야 되는데, 산업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뭐 1, 2차, 3차, 농림, 제조, 제조, 비제조 있는데 오른쪽 두 개를 주의하시면 돼요. 경기 민감 산업이냐 방어 산업이냐. 자, 선행이냐 동행이냐 후행이냐에서는 자, 밑에 문장 나옵니다. 소비와 관련된 산업은 후행한다. 네. 투자와 관련된 산업은 선행한다. 요건 이제 그 3과목 후반부에 거시경제 배울 때 경기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자, 투자를 여기서 하면은, 투자한 일정 시간 후에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생산이 되면 어때요? 소비를 하겠죠. 자, 그래서 생산은, 동행지표가 되고요. 이제 투자는 미리, 그죠? 이 얼마 뒤에 생산이 일어나니까 미리 알 수 있죠. 그래서 선행지표다. 그리고 소비는 후행이 되는 거죠. 후행. 자, 그래서 소비와 관련된 산업은 경기에 후행하고 여기가 동행이니까 투자와 관련된 산업은 경기에 선행한다. 아시겠죠? 단순하지만 확실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또 시험장에서 헷갈리거든요. 네, 문제를 확실히 풀고 확실히 이해를 해야 시험장에서 네, 확실하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민감과 방어 산업은 뭐냐면은 이제 민감주, 경기에 따라서 매출과 실적이 이렇게 변동이 큰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같은 거죠. 자동차, 컴퓨터 이런 거.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경기 좋아서 많이 벌면 차를 새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죠? 자, 방어 산업의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음식료, 제약입니다. 네. 경기 좋다고 해서 내가 약을 하나 먹는 거를 두 개 먹지 않잖아요. 그죠? 경기 나빠진다고 해서 내가 약 먹는 거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변동이 크지 않다. 그래서 경기 둔감이다 이러면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경기 방어 산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경기 민감은 뭐 자동차, 컴퓨터 이런 뭐 요거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사치제, 필수제 이렇게도 구분하죠. 아무튼 4번, 5번 대비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활동의 범위에는 중요한 거 가정 내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맞습니다. 호경기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신장이 되는 또 불경기는 크게 다운이 되는 경기 방어가 아니라 민감산업이죠. 경기 민감산업이 됩니다. 산업의 경기 변동이 전체 경기 변동에 비해서 늦게 변한다면 후행산업이다. 그죠? 늦으니까 먼저 변화가 있는 거는 어때요? 지표가 먼저 나오는 거는 선행, 동시에 같이 나오는 거는 동행, 뒤에 나오는 거는 후행이 됩니다. 투자 관련성이 큰 산업은 경기 선행이죠. 후행이 아니라.
네, 1번이 옳은 것이고 나머지 자, 왜 틀리는지 네,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점점 중요해집니다. 산업 구조 변화. 세 가지 카테고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산업 구조 변화, 개별 산업, 산업 정책인데 산업 구조 변화의 볼륨이 제일 많다 그랬죠. 자, 지금부터 나옵니다. 먼저 구조 변화에 대한 이론으로서 두 개가 소개가 돼요. 패티의 법칙과 호프만의 법칙이 소개됩니다. 패티는 뭐냐면은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동력의 구성비가 1차, 2차, 3차로 옮겨간다. 3차의 비중이 커진다. 이 뜻입니다. 노동력의 구성비가. 그리고 호프만은 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소비재에서 생산재 산업의 비중이 더 커진다. 일단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패티가 뭐고 호프만이 뭐냐. 호프만은 그죠? 네, 생맥주 호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생맥주 호프. 일단 구분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쿠즈네츠와 벤바베르크도 같이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일단 패티는 이제 노동력의 구성비 요 기준을 하나로 두고 있는데 쿠즈네츠는 노동뿐 아니라 자본, 생산 및 자본, 자본에서도 이러한 1, 2차, 3차의 관계가 패티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게 쿠즈네츠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벤바베르크는 중간재의 비중이 증가된다. 비슷하죠. 그런데 중간재가 나오는 게 틀린 거고. 아무튼 구조 변화 이론은 두 개가 있는데 패티의 법칙과 호프만의 법칙이 있는데 1차, 2차, 3차로 하면서 노동력 구성비가 증가되는 패티 그리고 생산재 산업의 비중이 증가되는 호프만 두 개 구분이 중요하고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산업 간 불균형 성장 이론. 산업 구조 변화 그 자체가 불균형 성장이죠. 어떤 산업은 많이 성장하고 어떤 산업은 적게 성장하니까 구조 변화가 생기는 거고 그 얘기를 불균형 성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패티의 법칙은 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2차, 3차 비중이 커진다. 맞죠? 쿠즈네츠는 자, 패티는 노동력을 기준으로만 얘기하고 있으나 쿠즈네츠는 생산 및 자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 호프만은 어때요? 생맥주 호프, 생산재 비중이 올라가는 거죠. 자, 소비재 부문의 비중이 높아진다가 틀린 거죠. 이렇게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프만의 법칙과 비슷한 거, 벤바베르크는 중간재 비중이 올라간다. 맞습니다. 자, 두 개 대비하시고요. 패티와 호프만. 자,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산업 구조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볼까요? 왼쪽은 특정 국가의 기존의 산업 구조입니다. A, B, C, D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산업 구조가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보면 A는 A의 파이는 더 커졌죠. A 비중이 올랐습니다. B와 C는 줄었네요. 그죠? 네, 이 사이즈보다 줄어들었죠. 그리고 D는 퇴출되었습니다. 그리고 E는 신규로 뉴 엔트리, 신규 진입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변화가 왜 생기느냐? 요거는 산업 간의 성장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죠? A는 더 많이 성장하고 B, C의 성장률은 떨어지고 그리고 D는 성장 못해서 퇴출이 되고 얘는 신규로 진입이 되고 이렇게 성장 속도 차이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구조가 변화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장 속도 차이는 또 뭘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가라는 거죠. 자, 성장 속도 차이는 세 가지 섹터에서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산업 정책 세 가지 섹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자, 뒤에서 봅니다. 공급 측면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요. 잠시 뒤에 공급 측면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구조 변화에 대한 경제 이론인데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전통적 이론, 신이론. 전통적은 정태적이다. 자, 여기는 동태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정태적이다라고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리카르도 비교 우이론. 네, 요거는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 나오잖아요. 그죠? 네, 국가별 요소 부존도는 다르죠. 어떤 나라는 천연 자원이 많고 어떤 나라는 인적 자원이 발전되고 그래서 요소 부존도에 따라서
비교 우위가 되는 산업이 있겠죠. 그 산업 위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거죠. 산업 구조가 변화되는 겁니다. 핵심 원리는 뭐냐? 리카르도 핵심 원리의 차이는 이 노동과 이제 여기는 요소 부존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동입니다. 네, 그러나 핵심 원리는 자본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고전에 왜 정태적이다라고 하냐면은 정해진 요소 부존도에 따라서 산업의 구조가 결정이 되니까 정태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역동적인 경제 활동 속에서 이제 구조가 변화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네, 핵심 원리는 자본도 비교 우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간단한 산식을 보면은 Y는 그 나라 총 생산입니다. 뭐의 펑션이냐면은 L과 K. L은 노동, 레이버, K는 캐피탈, 자본. 그런데 단기적으로 자본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총 생산은 노동의 함수다. 여기에 부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핵심 원리는 자본도 변수가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통적 이론은 좀 비현실적이다. 완전 경쟁이다라는 전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대 글로벌 상황에 맞지 않죠. 그래서 비현실적이다라는 가정은 있으나, 그러나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첫 출발점이다.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첫 이론이다.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태적은 기술 혁신에 따라 기술 혁신을 많이 하는 산업이 더 많이 성장이 되겠죠. 이건 이제 제품 수명 주기 이론 관련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정부 개입의 당위성이 시장 실패거든요. 시장 실패는 이제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하고요. 아무튼 정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밀어주는 산업 위주로 구조가 변화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경제 활동 속에서 인적 자본 등등 이제 경제의 그 주요 요소가 내생적으로 축적이 됩니다. 요소 부존도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요소가 그 나라의 경제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내생적으로 축적이 돼서 요소가 창출되기도 한다. 그래서 산업의 구조가 변한다. 이게 내생적 성장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태적에서는 어때요? 요소 부존도보다 요소 창출이 더 중요하죠. 요소 부존, 요소 창출. 전통 신이론, 정태적, 동태적, 요소 부존, 요소 창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